안녕하십니까. 연세안병원 황세희입니다. 명의 소멸 시대를 맞아 사라지는 명의를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중한 병, 또 난치병, 응급 상황에서 고도의 판단력, 고단도의 의료기술로 생명을 되살려주는 명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도 명의의 의수를 신의 한 수라고들 부르죠. 그런데 이 귀한 명의가 특히 빛을 발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서서히 맥이 끊기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의료 수가를 원가 미만으로 보존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진료할수록 수술할수록 손해를 보라는 거고, 이 적자를 비급여로 또 보충을 하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악마적 의사,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중환 치료를 하다가 나쁜 결과가 생기면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요. 환자 보호자들이 민형사 소송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사들의 형사 기소율이 영국 의사의 600에서 800배 높다는 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600배씩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겠죠. 외국에서는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의료 치료를 하다가 생기는 의사의 고의가 아닌 한 그거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의사를 편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아무도 그 분야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형사도 그렇고 민사 소송을 하면 몇 억, 몇십억 나는 경우도 있어서 필수 치료했다가 운 나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가뜩이나 필수 진료과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녁도 없는 삶을 사는데, 지난 30년 동안은 그래도 소수의 지원자와 이미 배출됐던 86세대라 그러죠. 의사들이 이거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와서 그나마 이제까지 끌어왔는데, 이번에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폭탄적인, 의료계를 망치는 폭탄적인 선언을 정부가 하면서,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잘못했지만, 놀란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했는데, 정부가 또 이 사직한 전공의들을 취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직 상태로, 실업 상태로 있으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금 필수 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모두 공유를 하게 됐죠. 각성을 하게 됐다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정 문제 초기에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 같은 분도 한국에서 필수 의료는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예수가 환생해도 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모신 분은 소멸하는 명의 중에서, 그 귀한 명의 중에서도 난치성 대장암, 항문암, 그리고 고난도 수술, 최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한 육종암 등에 관해서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는 서울대 의대 외과 박규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박 교수님은, 박규주 교수님은 아는 분은 다 아시죠? 1987년에 서울의대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하셨습니다. 외과 수련도 서울대 병원에서 하시고 전임의를 마친 뒤, 그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쭉 근무를 해 오신 분입니다. 워낙 난치성 복부종양, 사기 대장암, 재발암, 다른 데서 다 실패하고 온 환자, 재수술 등 복부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명의셔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예, 박 교수님 본인이 특히 내세우실 만한 뛰어난 업적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명의라는 소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사실 명의가 뭘까? 단지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저를 아직 이렇게 계속 찾아주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 하고요. 뛰어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열심히 수술만 많이 했다는 건데, 사실 1998년에 제가 교수 발령받고요. 예. 지금까지 한 2만 1,000대 정도 수술했고, 대장암도 한 9,000대,
그러면 기타 암 합치면 뭐 암 수술만 한 만 개를 좀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꼭 숫자를 얘기를 하면은 많이 한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환자들이 있기에 계속 저기 오는 거죠.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수술 시간을 따지니까요. 제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는데 한 4년 정도를 수술장에서 보낸 시간이 되더라고요. 1초도 빠짐없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대장암외과 전공이지만 이제 현재는 이제 모든 게 너무 세분화돼가지고 그 세분화에 속하지 않는 이 뭐라 그럴까 그 중간 단계 이상한 어정쩡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갈 데가 없는 환자들이 어떻게 제가 그런 분야를 하게 돼가지고 계속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정쩡 환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남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한 거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세부 분야가 너무 나뉘면서 이게 중간에 뜬다 그러죠. 뭐 어느 소속도 아닌데 뭐 이건 내 거 아니고 이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분야가 예를 들어 위는 위만 보고 뭐 그런데 그 오장육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또 하기 어렵고 애매하고 난치성이고 이런 건 이제 우리 박규주 교수님이 다 수술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뭐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세계 무대에서도 빛나는 명이시고요. 국제학회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학자입니다. 그렇지만 더 빛나는 점은 다른 외과 전문의들이 엄두를 못 내는 난치성 복분의 암 수술을 하는 분입니다. 박 교수님 지켜보면서 그 사망할 수밖에 없는 복부 난치성 암 수술하는 전문의가 후학 지금 뭐 후배 만들기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없을까요? 걱정입니다, 박 교수님.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메디신 우리가 의술이라고 그러죠. 의술은 아트라고 합니다. 예술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사이언스를 기반한 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다양성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지금 뭐 클래식부터 뭐 케이팝까지 여러 가지 있고 그 음악들이 다 존재해야지만 음악이 존재하는 거 예술, 건축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의학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뭐 제약회사라든가 이제 의료기기 이런 의료 정보가 주도하는 그런 첨단만을 강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변하고 그러면서 그런 그 첨단적인 것만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고전적인 분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 제일 큰 이유가 앞으로 이제 이런 전문화가 된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자기 특정 분야만 하기 때문에 재발되거나 어려워하면 이제 복합적 수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경험과 그 어떤 경험을 누적한 의사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 경우 또 이제 여러 의사들이 동시에 달라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팀워크를 만들기도 힘들고 또 수술 시간이 많이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의학의 발달로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항암제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뭐 무슨 뭐 중립자 뭐 굉장히 예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기타 치료 방법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런 치료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생명 연장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치는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암이 뭐 계속 자라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은 이게 수술 완치를 떠나서 밥만 먹게 해주는 것도 사실 환자들한테 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우리 후학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의학이라는 겁니다. AI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는 환자 대부분 아니고 일부 환자들이 이제 영상의학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뭐 절제 불가능하다 뭐 이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황 선배도 뭐 배우자 정할 때 사진 보고 정하지 않죠. 사진만 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든지 해봐야지 알지. 예, 우리가 사실 뭐 야구도 그렇잖아요. 타율 2할 타자도 홈런 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 다루는 일이어서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뭐 어떤 팩트만 가지고 사실 되는 게 아닌 게 이게 의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요즘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 같은 사람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구경하십시오. 진짜 박규주 교수님 같이. 지금 아까 모두의 수술 건수가 21,000개라고 했어요. 근데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의사 초기부터 수술을 엄청 해 오시고
정말 한창 뭐 하루에 10개씩도 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겠지만 뭐 미국 같으면 뭐 10배, 20배 경제적 보상에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 것도 안 하는 마당에 정말 그렇게까지 헌신할 사람은 이제 다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박규주 교수님의 후학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안타까운 게요.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화타가 있잖아요. 외과 의사였잖아요. 근데 맥이 끊겼거든요. 예. 박 교수님 이 맥을 이을 방법은 지금은 사실 없는 거죠. 훨씬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술이 예를 들어 박 교수님이 2만 건이면 뭐 한 2천 건 정도라도 할 사람이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바뀌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복강경이나 로봇 이런 거 아주 손에 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제일 큰 문제가 외과가 비인기가 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3년제를 만들었습니다. 전공의를 3년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세부 전문으로 해가지고 수술할 능력을 키운다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수련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분과가 되면서 이렇게 더 어려운 수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수술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른 파트 넘기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의료개혁한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문제는 시스템을 먼저 정립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먼저 뭐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요즘 대학병원을 더 중증으로 바꾼다 뭐 이러는데 지금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혼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중증으로 바꾼다고 하면 뭐합니까? 중증을 치료할 수술할 분이 없고 시청자 여러분들 참 저는 요즘 환자를 이게 주변에 환자가 생기면 실제로 와 명의가 진짜 이렇게 없나 이제 진짜 필수 의료를 홀대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하죠. 게다가 힘들어서도 안 할 판에 뭐 소송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1, 2년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 30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래요. 이제 이번 의료 사태 일어나기 전에 제 친구 교수님들도 우리는 젊은 전공의 필수과 하는 분들이죠. 내과나 외과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본인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 보면 막 인사를 꼬박꼬박 본인이 한대요. 앞으로 내가 아프면 도와줄 사람이 저기밖에 없구나 했는데 이제 그나마 다 없어져 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다시 대를 이어나갈 방법은 요원하다.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불안하지만,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박 교수님, 딱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박 교수님이 개복수술, 그쵸? 우리가 큰 개복수술이나 이런 걸 한 게 2만 건이 넘으셨는데, 10,000건도 나올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개복수술? 예를 들어 암도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요렇게 조금 있으면 되지만 확 퍼져 있는 거는 많이 드러내야 되는 거는 개복수술을 많이 한 분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또 하나의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되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저 때문에 저희 병원 이제 후배들은 그런 수술이나 보기나 좀 하는데요. 구경은 하는 거죠. 예, 다른 데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죠. 네.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복강경만 해서 복강경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열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40몇 살 외과 의사가 물론 그 분야는 다르지만 전공의 하면서 복강경만 봐갖고 예, 그렇죠. 예. 개복수술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것도 빅5보다는 조금 작지만 대학병원이에요. 예.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병이 안 걸리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의사들은 하는데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잠시 다른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첨단 의학이 현대 의학이 서양에서 전해온 거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사실 실시간 서로 경쟁하는 분야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 박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첨단 의학을 자랑하는 미국이 작년부터 의료 시장을 개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뭐 미국 진출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뭐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훨씬 쉽게 미국 의사로 정착하는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의사는 뭐 박 교수님보다 10분의 1도 수술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분의 1이나 하나요? 많이 해봤자 뭐 5분의 1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게 비교가 그런데 아마 대우는 박 교수님의 여러 가지 뭐 연봉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연봉이나 이런 건 뭐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그런 환경인데 미국 시장이 이제 문호를 열었다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말해도 업무량과 보수를 감안하면 박 교수님은 특별한 경우라고 치고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하잖아요, 의사를. 근데 뭐 한국은 무슨 뭐 죽을 병도 살리지 않으면 이거는 뭐 살인죄를 걸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미국의 그래서 의사들은 의대 졸업생들은 필수과를 계속 그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으니까. 근데 이제 MZ 세대는 필수과 기피를 하기 시작해서 해외 우수 의사를 수입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은 영재 집단이 집단으로 의대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의대 졸업생들 특히 필수 의료를 하려는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문호가 열렸고요. 교수님 미국이 사실 외과 의사한테는 크게 약간의 미국 의사가 아니면 많이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제 외과도 가기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두뇌 유출.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빅5 교수도 네. 뭐 해외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다. 뭐 조금 이제 네, 이거 두뇌 유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뭐 첨단적인 걸로 좀 이제 뭐 로봇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제 그 해외에서 유명세를 타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간이식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일 큰 중요한 문제가 이게 뭐 두뇌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 뭐 젊은 학생들이 지금 두뇌 영입조차 안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본교 졸업생 중에서도 해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저희 졸업생 중에서 외과 간 사람이 뭐 5손가락 안에 해마다 계속 그밖에 안 되는 이유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MZ세대가 추구하는 이 워라밸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사실 이 워라밸 문제는 외과계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 외과의 그 의사로서의 워라밸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지금 멸망할 거를 알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뭐 우리 CPN이라고 해서 이제 의사 이제 보조하는 간호사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스템들 때문에 지금 간호법하고 좀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미국 같으면은 저 정도 되는 의사 한 명이면 한 4-5명의 전담 간호사가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해줘서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잔잔한 일들은. 그리고 뭐 사실 전공의는 미국에서는 교육생이기 때문에 교수가 100명이면 1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이 두뇌 유출은 뭐 못 막는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실 외과가 제일 그 지원이 떨어지고 가장 기본적인 과잖아요. 외과는 워라밸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워라밸을 뭐 외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뭐 미국에서 이제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서도 이 워라밸 문제 때문에 그 지원과가 좀 기피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뭐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뭐 제가 아는 후배 선생님이 미국에서 전문의를 취득하시고 외국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집안일로 한국에 귀국한 분이 계신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몇 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번에 의정 갈등이 생기면서 이 한 선생님이 일단 100명 이상의 후배들한테 해외 진출 후배들, 그러니까 사직한 전공의 또 의대생들 100명 이상을 담당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 뭐 가을에 가니 뭐 이루고 있단 말이죠.
한번 가면은 우리나라는 안 돌아올 게 너무 뻔하잖아요. 대우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교수님 그거 아세요? 요새는 미국만 가지 않아요. 아니, 지금 미국에는 원래 지금 의사들을 잘 네. 아직 안 받아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15개, 예. 유럽이나 이런데 EU 국가들은 사실 공공의료가 발달돼 있고, 공공의료는 사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사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리고 뭐 그 친구들 뭐 주 40시간밖에 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도 뭐 일 편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워라밸 때문에요. 이미 저는 뭐 몇 년 전에도 영국에 가겠다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국에 일이 10분의 1이다. 아니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뭐 영국은 교수님 하루에 10개도 하셨죠? 영국은 오전에 1개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는 왜 수술 안 해? 그랬더니 오후에 수술하면 오전에 하는 것보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왜 의사가 부족하냐면 의사가 숫자가 네,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10분의 1도 안 해요. 그러니까 딱 간단한 수술 하나 하고 나는 못해. 왜냐면 거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족과 함께 워라밸을 지키고 살고 심지어 요즘은 뭐 영국식 영어가 좀 세련됐다 그래갖고 영국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일본에는 혹시 이미 이번 사태 전에 500명이 진출해 있는 거 아셨어요? 그래요, 일본에? 못 놀라시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몰랐네. 일본도 뭐 만화를 통해서 많이 친해져 갖고 어릴 때부터 가고 슬슬슬슬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문에는 뭐 의사들이 전문의를 안 한다. 그래갖고 뭐 10년 동안 몇백 명씩 전문의가 감소됐다 그러면 전부 피부 미용 성형한다고 오해들을 하고 막 기사가 내는데 슬슬슬 외국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필수 의료 몰락하면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특히 중요한 게 내가 피부과를 하겠다, 성형외과를 하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필수 의료, 생명을 구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해외를 진출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말은 아직도 믿고 싶지가 않은데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누적된 잘못된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여러 면으로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좀 정리가 되고 사실 그동안 빅5나 특히 뭐 저희 병원이 맨날 그 전공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막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전공의가 없는 시스템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전공의를 좀 더 교육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사실 전공의가 뭐 굉장히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이러면서 일이 많고 거기에다 사실 또 80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80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 그게 이제 외과의 인기가 떨어졌던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알아주셨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 정말 의료에서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돈을 적게 내면서 아까 뭐 유럽 얘기하셨지만 유럽에 뭐 대장암 그럼 너 1년 있다 해라. 그리고 너 돈 없으면은 뭐 1년 있다 하든지 말든지 이거거든요. 1년이 뭡니까? 제가 아는 그 영국 런던 특파원이 이제 집에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거는 암은 아니고 이제 자궁 근종인데 네, 그렇죠. 예.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2년 6개월 만에 수술을 하게 됐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뻐서 눈물을 이게 영국이고 뭐 유럽의 그 공공의료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동안 너무 향유를 하면서 너무 구박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의사를 보는 이 문화가 아주 절절하게 나타난 게 이번 2,000명 증언이잖아요. 의대교육 1:1 도제식 교육인데 의사들하고 한마디도 상의 없이 80년 동안 솔직히 조금씩 늘려온 게 3,000명이잖아요. 솔직히 박 교수님 서울대에 계시지만 지금 부실한 의대 없습니까? 있잖아요. 네? 근데 겨우 이제 3,000명 큰근히 맞춰놨는데 2,000명을 갑자기 해서 뭐 5,000명을 교육시켜라?
뭐 예. 부실한 의대 문제는 둘째치고 지금 갑자기 정원이 늘어난 지방대학에서는 지금 사실 교수 인원도 없고 가르칠 교수님이 없죠. 강의실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단히 뭐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데는 아마 실습 학생의 환자, 뭐 특정 질환 환자보다도 많은 그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겠죠. 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그 YMK님 지금 뭐 몇 가지 주셨는데요. 박규주 교수님은 어려운 수술 마다 않으시고 불쌍한 환자들한테 아주 잘 해주시는 능력과 인품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마 서울대병원에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굉장히 걱정이라는 말씀도 아까 교수님 은퇴하시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되나 지금 걱정이, 병들면 어디 가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 교수님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참 참담하실 텐데, 왜냐하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총리, 뭐 대통령, 총리,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복지부 차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의대 2,000명 그 증원을 밀어붙이고 현장에서 교수들이 못 가르친다는데 이거를 뭐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이제 의료 현장은 정말 붕괴되고 있는데 이거 보상하기는 힘들겠죠. 그들을 뭐 혼내준다고 이게 돌아오겠습니까? 이거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데 박규준 교수님께서 2월부터 지금 12월이에요. 예. 현장에서 진짜 수술을 그래도 하시면서 환자를 살리시면서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수술은 계속 했는데요. 어느 날 뭐 사실 이제 우리 전공의가 있고 전임의들이 있는데 이제 3월 달에는 전임의까지 다 나갔었죠. 한 달 반, 2달 동안 나갔었는데 어느 날 수술장에 딱 가면은 의사는 저 혼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좀 큰 수술이 많거든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이제 간호사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면은 뭐 그 환자에 대한 모든 처치를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정말 정부나 누구나 한번 와서 이 현실을 좀 보고, 그렇다고 뭐 하루같이 자라는 암 환자를 나 몰라라 그러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또 더 심각한 건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이 없어지니까 수술장에 줄어들고 급한 환자들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혼돈스럽죠. 사실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스템을 먼저 정리를 하고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갑자기 셧다운돼 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뭐 환자들이 안 생기나요? 그래서 좀 이게 뭐 공수한다 그랬잖아요. 돌이킬 수 없겠지만은 예. 그래서 약간 끔찍합니다. 그래서 좀 뭐 진짜 그나마 사실 뭐 제 환자들은 좀 그래도 좀 착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를 좀 알고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컴플레인들이 없지. 거기에다가 또 환자들이 뭐 이거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컴플레인까지 생기면은 감당할 방법이 없죠. 서서히 이제 그 정부가 원하는 OECD 수준으로 가는 거죠. 뭐 대장암 1년 반, 자궁 뭐 근종 2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같으면 뭐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OECD 평균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게 좀 아까 유럽에 이렇게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뭐 일반 환자들이 그렇게 대기를 많이 하니까 특히 유럽에서 이제 제일 크게 문제된 게 외과 의사들의 유능한 외과 의사들의 누출이었어요. 해외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사보험이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보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빗 인슈런스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으면 독일도 거의 한 20%, 뭐 영국도 한 30% 정도가 사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패스트 트랙입니다. 무조건 수술 빨리 하고 유명한 교수한테 수술 받고.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그동안 사실 의사들이 뭐 낮은 수가에도 굉장히 수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유지를 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루에 수술 한두 개 하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그러면 환자들이 갈 데가 없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시스템으로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뭐 편법이 또 그죠. 지금 실손보험이 아마 그러면은 뭐 병원을 지어서 뭐 빨리 수술해주는 병원을 만든다.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렇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의사를 수입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파키스탄, 인도, 나이제리아, 수단 이런 데서 한국을 안 오거든요. 박 교수님 혹시 올해 2024년에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 영국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전공인 거죠. 의대 네, 졸업한 의사 새로 들어온 의사가 몇 프로가 외국인인지 들어보셨어요? 영국이요. 예. EU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영국이죠. 파키스탄, 예, 영국.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EU하고 분리되면서 네, 네. 굉장히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영국에는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좋아하는 NHS라죠. 내셔널 헬스 시스템스 만든 그건데, 그래서 공공의료의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뭐 거기 의사들은 똑똑하면 다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의료, 특히 응급실이나 이런 데 1차 진료 커버하는 의사들은 박봉에다가 대신에 일은 조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EU에서도 다른 데,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까지 지금 다 진출하고 있고, 이 동구권 유럽 국가에서 특히 EU 같은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질문에서 거의 최소한 60%는 될 것 같은데. 맞아요. 60%가 넘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예. 38%인데 38%는 그러면 다 오리지널 영국인이냐? 아니겠죠. 이민은. 그러니까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진짜 원래 영국 사람들은 다 뭐 미국 가고요. 이제 여기에를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인도 의사들이 그에서 공부하는 의사들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분들이 꼭 못하나 잘하나를 떠나서 그들은 이제 다 영어가 모국어로 하니까 서로 통하니까 영국을 가지 한국은 잘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박민수 차관이 얘기했잖아요. 비행기를 예. 공수하겠다고 한자 공수하셔야지 오면은 책임을 되나요? 어떻게 지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예, 내용이 잠깐 샜는데 사실은 오늘 박 교수님 모시고 이 훌륭한 분을 모시고 개인적인 말씀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의대 진학하신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부친이 혹시 아버님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 아니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이셨는데요. 예. 이게 좀 굉장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적당히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생 서울대학교 기초 과목이죠. 기초 과목에 연구비도 없었던 시절에 평생 서울대학 교수 월급, 이제 국립대학 교수 월급이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예. 연구비도 없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시면서 평생 그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에 대해서 한을 좀 맺히셨던 건데요. 근데 불행히 앞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강원도에서 월남하신 거예요. 강원도 북쪽 강원도에서 이제 월남하셔서 이제 거의 혼자 이제 독학으로 이제 대학까지 나오시고 교수 되신 분인데 같이 그렇게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의대를 가셨어요. 근데 교수가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사실 그때 보험이 없을 때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 의과대학 교수들도 야간에 또 개업도 하고 말할 때. 개업해서 개업이 주였죠. 그러니까 옆에서 분명히 똑같이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이 양반은 갑자기 1년이 다르게 빌딩도 1층, 2층 올라가고 그런 거여서 아버지가 너는 의사해라. 그래, 너는 의사해서 좀 잘 벌고 살아라. 근데 결국은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의사에서 돈 벌라 그랬더니 교수가 됐니?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의 그 관계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사실 의료보험 없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뇌수술하면 그렇죠. 예.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걸 봤으면 수학과 교수님이셨으면 좀 부러우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의대 졸업하고 나서 외과는 왜 선택하셨어요? 이 힘든 외과를? 그 옛날에 우리 그 학생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신과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요. 외과하고 정신과는 운명적으로 타고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 얘기인가 보다. 당신 정신과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게 우리가 본과를 다니면 1, 2학년은 기초 과목 배우고 3, 4학년은 이제 임상 과목을 하잖아요. 근데 기초 과목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 4학년이 되면서 이제 임상 실습을 돌게 되잖아요. 임상 실습을 딱 도는데 이제 첫날 내과 실습을 도는데 첫날 복막염이 생긴 거예요. 네. 복막염이 생기는데
외과 의사들이 더더더더더 나타나더니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배 세척만 하고 끝났는데 일단 죽어가던 환자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가 보다. 이렇게 네. 선택을 했고요. 그 더 웃기는 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소심하고 덩치도 작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이 너는 외과 가면 성공 못 한다고 사실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적으로 외과를 하셨는데 사실 그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 정말 환자가 내과 선생님들이 막 약을 치료해도 잘 안 되는데 수술로 탁 원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드라마틱하게 생명을 건지는 걸 보고 왔다가 이제 이렇게 발목이 잡힌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외과에서도 암을 하셨어요. 대장학문.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장학문 분야를 선택하셨지만 박 교수님은 어떤 수술이 있으면 사실 이 대장암이 뭐 산부인과적으로도 전이가 되기도 하고 위에 이제 그 횡격막 같은 데도 가면 보통은 막 의사가 이과, 흉부외과, 뭐 산부인과, 외과 난리를 치는데 그냥 웬만한 수술은 혼자서 다 하시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부 전체를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광범위한 개복 수술. 그 다른 외과 전문의들도 사실 굉장히 꺼리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왜 박규주 교수는 저렇게 힘든 수술을 아직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왜 하십니까? 이게 뭐 좀 운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발령을 저희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전공의 시절에는 사실 이 세부분과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수술도 배우고 이 수술도 배우고 이 수술도 배우고 다 굉장히 배웠죠. 다양한 수술을 네. 다 배우고 사실 또 그때는 사실 외과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전공의 시절에 자체에서도 또 집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쵸. 제가 뭐 네. 전공의 때 하고 뭐 군의관 때 뭐 맹장 수술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때도 한 3,400개 이상은 제가 집도를 했던 것 같아요. 군의관 그전에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이 발령을 받고 막내인데 제가 아무도 이런 공통적인 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연세가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과 일반적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뭐 탈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막염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산부인과나 이제 다른 과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에서 제가 막내 스텝이 되면서 자리를 잡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요. 많은데 혼자서 다 떠맡으신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발령받고 7년 동안 저 밑에 후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려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후배가 딱 들어왔는데 후배는 나는 세부 전공밖에 못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것저것 떠맡은 게 지금은 뭐 맡길 사람이 아직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뭐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후학 중에 책임지고 내가 했던 일 그대로 전수할 후배 교수님이 없다 그러시니까 참 뭐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그 교수님께서 외과 의사라서 한국 의학 발전에 기여한 점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난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하다. 이런 거 네, 많으시겠지만. 네. 아유, 저 기여한 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젊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뭐 연구도 좀 하고 뭐 제가 뭐 비대도 새로 만든 거 같아요. 비대 문화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좀 해봤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기초 연구도 좀 하고 그랬는데 뭐 제가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뭐 세계를 손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환자들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은 제가 워낙 고전적인 사람이라 조금 좀 이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아니면 새로운 약제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약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거 하겠지만 뭐 기존 약제가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낫는 거를 해서 비교한다든지 뭐 기존 제 수술 저 뭐 개복 컨더리지만 한 10cm쯤은 다 되거든요. 웬만하면은. 근데 그걸 5cm로 줄이는 거를 한다고 막 환자들한테 막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조금 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굉장히 뭐 복강경이나 이런 것도 이게 트랜지션 시기가 있거든요. 전환점 시기가 있는데 저는 그 시기에 너무 환자가 많아가지고
거기에다 투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의사들이 너무 이제 그쪽이 너무나 좋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예술처럼 모든 게 다 밸런싱이 돼서 개복도 되고 뭐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세분화돼가지고 개복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전부 개복은 안 하죠. 힘드니까. 뭐, 개복이 힘들지 않습니다. 개복 더 빨리 금방 끝납니다. 예. 교수님이야 잘하시니까 또 레지던 전공의 때부터 몇백 개씩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이제는 정말 개복이 어려운 상황인데 개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확 피가 터졌다 잡아야 된다 이러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박규주 교수님은 개복 수술에 뭐 진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그 대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외과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환자를 왜 살리고, 정말 뭐 우리가 병을 왜 고쳐주고, 사실 뭐 의사가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도와줄 뿐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 암을 이제 수술 받으러 신환들이 딱 올 때,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같이 오는 가족이 몇 분인지 뭐 해가지고 그 가족이 누가 왔는지, 그리고 그 가족의 표정과 이 환자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러면은, 이게 사실 이게 인간관계를 인간관계 특히 결국 아까 한강 작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사랑을, 한 가족이나 한 인간의 사랑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감동받는 거는 수술이 잘 돼서가 아니라, 수술은 다 잘 됐다 그러잖아요, 외과 의사들. 아니라 수술해준 환자가 잘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 때가 제일 큰 그거죠. 예, 보람이죠. 특히 제가 크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거는, 딴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못 산다, 포기한다고 이래 온 사람들 중에서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생존 기간을 늘려주거나, 사실 그런 환자들 중에서 또 완치되는 환자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좀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사실 그겁니다. 사실 의사 환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좀 친밀하고, 아니면 서로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굉장히 좀 감사하는 마음이 좀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고치면 당연하고 못 고치면은 뭐 완전히 역적이 되는 겁니다. 예, 가족의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보람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 특히 제가 제일 의미 있었던 일은, 제가 젊은 친구와 약혼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암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수술해줬거든요. 그때 3년 반 동안 치료가 잘 돼가지고 기다렸다가 결혼하는데 저보고 줄에 서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건 정말 뭐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것 같네요. 예, 박 교수님, 2024년 올해 의정 갈등을 초래한 2,000명 의대 증원 황당함은 사실 지난 3일 계엄령 발표로 이제는 국민들도 이게 황당하듯이 그 2,000명도 정말 황당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좀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구나. 그냥 불가능한 사건을 강요했다. 근데 불가능하죠. 그걸 조금씩은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최악의 정책 하나 꼽으라 그러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생태계를 완전히 일거에 교란시키고 미래 의료를 파괴시키는 금년도 의료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총리란 분은 70대인데 이번 의료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손자 같은 전공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걸 보고 참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비참합니까? 참담합니까? 아니면 허탈합니까? 그 심정은 어떠세요? 네. 할 말이 없죠.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 꼭 우리나라에 꼭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 정말 MZ세대 아까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환자 어려운 거 수술 안 하는 거는 전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의료 거죠. 전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AI와 이제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의료 시대가 되면은
의사들은 굉장히 더 편해지죠. 사실은 왜냐하면 AI나 이런 게 답을 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더 편하기 때문에 특히 또 외과도 이제 로봇이나 이렇게 첨단적인 기법만 선호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뭐 잘 알겠지만 이번 사태로 필수 의료 과목이 뭐 외과, 소아과, 특히 상과, 이 세 과가 특히 몰라 그랬는데요.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목적의식이 바뀌고 정말 의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잘 시킨 사람만이 의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인성교육만으로 안 됩니다. 뭐 교수님은 서울의대 교수라도 하시니까 그렇지 일단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고발당하고 이러면 뭐 다 그냥 털고 나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료수가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치료하다가 잘못된 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나 보호자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야지 이거를 시술한 의사 본인한테 하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치료를 안 해요. 의사들이 그냥 다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잘못 걸리면 몇십억 물어야 되니까. 이게 참 세계 최고의 품질, 고품질이죠. 그 의료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싸게 자주 이용하는 한국 의료의 미래. 이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이미 악마화된 거에 질려서 떠나는 그 젊은 층들도 있고요. 사실 객관적 수치만 봐도 미국 의료는 한국의 수십 배 비용을 치르죠. 사실 내시경이 한국에서는 10만 원이에요.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하고. 근데 미국은 1만 달러란 말이죠.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럼 이게 100배잖아요. 맹장 수술비도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40배, 의료비가 미국보다 싸다는 영국도 10배, 심지어 우리나라 6분의 1의 그 국민소득인 남아공도 우리보다 10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박 교수님 곤란한 질문이겠지만 박 교수님은 어쨌든 그 시대에 태어나 최고의 명의가 되셨지만 후학들에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라 하실 수 있어요? 따르라 그런다고 따르나요? 제일 문제는 제일 바라는 건 사실 그겁니다. 사실 이게 그 외과도 이게 사실 어떤 부분에 매니아가 생기잖아요. 우리 뭐 예술이나 이런 것도 뭐 이상한 뭐 인기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런 매니아가 생길까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존경을 하거나 대단하다는 사회적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치료 못하면 환우의 대표란 분이 그랬어요. 환자가 잘못됐는데 처벌을 안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는 망했구나. 의사 처벌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반대로 지금 필수 의료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필수 의료 특히 수술의 질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정말 그러면은 또 정말 나 처벌도 안 받아. 그러면은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시스템을 전부 다 셋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나 외국 같으면은 정말 전공의 때부터 직접 수술을 시켜요. 지도화에 시키고 어느 정도 수술의 퀄리티가 되는 거를 꼭 확인을 해야지만은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어차피 국가가 낙수의대 만들어서 낙수의사들한테 치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당장 뭐 내년도에도 전공의도 없고 전임의들은 다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와 같이 수술해야 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 요원한 일 같네요. 요원하죠. 뭐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뭐 물러난다 하더라도 총리가 뭐 임시적으로 해서 지금 의대 정원 막 입학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러면 뭐 내년에도 이건 지속되고 1, 2년 지속되면 뭐 10년 그냥 암담합니다. 의학의 기술이 사랑받는 곳에. 이 전문직의 증언이 무서운 게요. 뭐 우리 황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나오면은 가수효를 창출해냅니다.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그러면서
또 비보험과 뭐 실손 보험과 엮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은 뭐 국민들만 피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 높은 인재를 양성해야지 이게 수준이 유지되는 건데 그걸 뭐 이해를 못하면 뭐 국민들이 좋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학의 기술이 사랑받는 곳에 인간성에 대한 사랑도 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씀 오늘도 꼭 당부드리고요. 슬프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사랑이 의학의 기술을 사랑하지 않으니 인간성에 대한 사랑이 없는 문화가 만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박규지 교수님처럼 오늘 모신 우리 박규지 교수님 같은 세계적인 명의가 아유 그런 맥을 이을 명의 수 소리 있을지 되게 싫어하거든요. 세계적인도 아니고요. 예. 사실이고 명의가 맥을 이을 수 있을지 뭐 그런 미래 의료 문화가 생길지 뭐 희망은 가져보지만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 귀한 박규지 교수님 모신 거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박규지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